예, 대선 경선 시작됐습니다. 지금 국민들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김봉신의 오차범위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은 3명 3파전이고 국민의힘은 지금 총 11명이 지원을 했으나 8명으로 추려져서 지금 경선이 진행 중인데 지금 여론조사로 또 양당이 이거를 좀 결정하기로 했으니 여론조사가 매우 중요해졌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조금 여론조사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 이 조사는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이거는 에너지 경제 신문이 의뢰를 해서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차기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물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그 3명 말고 김두관 후보까지 있는 경우였습니다. 예. 그래서 4명을 이제 불러줬었는데요. 전체에서는 이재명 52.2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에서도 이미 이재명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을 보시면은 김동연 지사가 11.7, 김두관 전 의원이 4.0, 김경수 전 지사가 3.7 이 정도 나왔으니까 김동연 현 지사만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나머지는 이제 한 자릿수인데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또 다릅니다. 예. 이 경우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93.7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93.7이요?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요. 나머지 분들은 참 이게 약간 좀 당혹스러운 숫자라서 예. 김동연 현 지사 1.4, 예. 김두관 전 의원 0.1, 예. 김경수 전 지사가 1.6입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예. 나머지 후보님들 숫자를 불러주기가 조금 저항감이 느껴지네요. 예.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조사는 지난 4월 9일부터 11일 진행이 됐고요. 무선 RDD 100%로 진행이 된 조사입니다. 그렇군요. 전국 1,506명 대상이어서요. 예.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인데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전 대표가 너무 그 압도적이어서 이 오차 범위는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지금 자체 경선룰은 당원 권리당원 50% 그리고 여론조사 50%잖아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하지만은 당원이라고 봐도 아주 크게 틀린 건 아니니까.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의 90% 이상을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예. 그러면은 여론조사를 감안을 해도 이재명 대표의 최종 득표율이 80%가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매우 높습니다. 바로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당원들, 그러니까 당심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50%를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하고 무당층을 섞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간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사에서요,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무당층 많지는 않습니다만 무당층으로 분류되는 분들의 어떤 의견 분포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25.7, 김동연 14.8, 그리고 김두관 이제 출마를 안 하시는데요. 3.2, 예. 김경수 3.7 정도로 나왔으니까 사실은 무당층과 섞는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비율이 뭐 바뀐다거나 2등을 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가 그러면 1등하고 거의 비슷하게 된다거나 하는 일을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경선의 관심은 이재명 대표의 최종 득표율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2등을 그럼 누가 할 것이냐. 예. 김경수냐 김동연이나 뭐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이재명 전 대표가 너무 우세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투표 참여 의혹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뭐 뚜껑을 이미 열은 것과도 같은 효과가 있어서 권리당원들이 얼마나 이 투표에 참여할지 투표율도 관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조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전에 전당대회 할 때 막 30% 투표율로 낮은 적도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얼마나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방금 대표님이 소개해주신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06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ARS 조사를 했고요. 자세한 사항 오늘 소개하는 모든 여론조사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국민의힘 8명 주자가 이제 1차 서류 심사 통과해서 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여론이 어떤가요? 국민의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리서치 뷰의 조사인데요. 전체 중에서는 김문수 19.3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14.0, 홍준표 10.6. 자, 이렇게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까지는 두 자릿수를 얻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를 보신다면 나경원 7.7, 안철수 7.4로 거의 전체 중에서는 되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박빙이네요. 박빙입니다. 조사 대상이 됐던 나머지는 이정현 2.0, 이철우 1.2, 유정복 0.8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주요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두 자릿수 얻었고 나경원, 안철수가 되게 비슷하게 7.7과 7.4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김문수 34.1, 예. 한동훈 21.6, 홍준표 14.5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나경원은 13.3, 안철수는 5.8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격차가 지금 나경원, 안철수 두 사람의 격차가 좀 벌어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 경우에도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무당층을 합산하게 되는 과정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무당층이 좀 적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더 많게 됩니다. 그거는 예.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도 그렇죠. 그 경우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얻는 나경원 후보가 네 번째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예측을 하게 되는 게 그렇군요. 이 조사에서 모름 무응답 즉 무당층으로 분류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물론 안철수 후보 12.2 그리고 나경원 후보 8.6이지만 명수로 따지면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이 363명 예. 그리고 없다 모르겠다가 66명에 그쳐서요. 그렇군요. 그러면 비율상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높은 지지를 얻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는 나경원 후보가 4명이 되는 그 컷오프에서 바로 네 번째 자리가 될 가능성이 조금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가능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거나 무당층인데 이런 조사의 특징들은 당원들이 지지층이나 당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지 사실 중도층은 잘 응하지를 않잖아요. 이런 경선에 관련된 거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원들의 지지를 누가 받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방금 소개하신 여론조사 리서치뷰가 4월 13일에서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 조사로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사실 지금 오세훈 시장 불출마했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경선에는 불참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유승민 의원이 이제 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거와 관련해서는 아직 뭐 여론조사는 없는 것 같은데 좀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좀 파괴력이 있을까요?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라는 그 부담이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기탁금 3억 뿐만이 아니고 일단 예비 기간이 되게 짧기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뭐 사람을 움직인달지 뭐 사무실을 만든달지 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본선 들어가면 더 커지죠.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출마한 다음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다음에는 단일화를 통해서 어떤 정당에 다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재정적으로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선. 그런데 지금 이게 5월 4일에 등록일이잖아요. 예. 그때 기탁금을 내면은 그 이후에는 그걸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탁금은 못 받습니다. 예. 그런데 지출한 비용을 당대당으로 통합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통합하는 정당에 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무소속이니까 여러모로 힘든 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글쎄요. 어떤 연대하는 방안이 아니고 홀로 무소속 출마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부분은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 어느 세력과 같이 하는 선에서 출마가 아닌 연대를 하는 방안은 더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3지대 빅텐 드론 뭐 이런 예. 것들이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이게 같이 좀 합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내부 경선이다 보니까 당심을 잡기 위한 발언들이 좀 센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한번 듣고 오시죠. 반드시 이 앞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세우겠습니다. 바로 서울시장 목을 비틀더라도 세워야 되지 말이 되느냐 이게.
광주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이런 걸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런 참사가 없었습니다. 시위를 누가 총을 쏴서 누가 사망하고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예, 앞에 들은 거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고 뒤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전 장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는데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당내 경선에는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일부 효과가 있는 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고관여 지지자들 그리고 당원들은 일단 연세가 좀 있습니다. 예. 연세가 좀 있고 과거에 향수가 있고 그분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죠. 물론 이제 전체 평균에선 지금 노무현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도 있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고령자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그와 같은 향수를 이끌어내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게 본선으로까지 가서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경선에서의 프리미엄 요소가 본선에 가서는 핸디캡 요소로 바뀌는, 즉 다시 해서 보수와 중도의 괴리가 좀 있습니다. 인식상. 요거를 극복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최근에 또 국민의힘에서 눈에 띄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정복 인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대선에서 좀 지워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고 다른 후보들도 얘기해서 윤심 마케팅을 하던 때하고는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좀 탄핵 이후에 조금 차가워진 분위기가 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본선을 향해서 중도 표심에 호소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4명 컷오프돼서 이제 4명이 된다든지 했을 때에 사실은 당심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예. 당심, 즉 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일체감을 더 강조하는 분들이 사실은 4번째 주자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1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4명 중에 1위가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다시 4명을 대상으로 해서 당심 민심을 합친다고 했을 때 그때는 당심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50대 50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4명이 추려졌을 때는. 예. 네, 맞습니다. 50대 52라서 당심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간 민심 이렇게 따지면은 제가 봤을 땐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후광 효과에 계속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바로 발목을 잡는다. 본선 가서는 굉장히 예. 크게 발목을 잡죠. 그래서 이제 과정이 전반적으로 경선이 끝나고 본선 들어갈 때 굉장히 크게 바뀔 거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정복 시장은 정확하게는 이제 윤석열을 잇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민심이 윤심보다 5천만 배 중요하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고 나경원 의원도 윤석열을 경선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홍준표 전 시장은 정치 초보를 뽑아서 3년 동안 망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다 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이제 논란, 화제가 되는 게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설이에요. 이거 지금 한덕수 대행을 넣어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덕수를 최근에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예. 그중에 이제 오늘 발표된 그 NBS 조사, 전국 지표 조사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의 적절성을 한번 물었는데요. 적절성이요? 예. 바람직하다가 24. 바람직하지 않다. 66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 중 3분 중에 2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바람직하다가 55가 나왔습니다. 절반을 조금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좀 괴리가 있습니다.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바람직하다가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성향의 마음을 잡는 그 매개로서의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는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예.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절반을 넘는다라고 하는 거는 인상적입니다. 그렇군요. 방금 소개하신 여론조사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 가상 대결을 붙여본 것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가상 대결을 붙여본 거는 리얼미터 조사를 한번 보셔야 될 텐데 앞에 이미 말씀드렸던 리얼미터 조사인데 여기서는 또 좀 재미있게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그 보수 후보 중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좀 강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예.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와 경쟁을 했을 때 김문수 전 장관은 25.3위입니다. 여기 이재명 전 대표가 54.3이니까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죠. 예. 그런데 물론 다른 인물 즉 한덕수 권한대행을 붙여도 대단히 높아지진 않지만 27.6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좀 높아졌죠. 자, 이 가상 대결에서 이와 같이 미세하게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향, 이 보수라든지 중도라든지 여기에서 조금씩 다 좀 조금 높아져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 대비해서요. 오차범위 내로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김문수하고 한덕수하고는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첫 등장이라는 거예요. 처음 등장했는데 지금까지 언급되던 1위 후보와 결코 밀리지 않는 오히려 미세하게 5점이 내에서 미세하지만 좀 더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수치가 나와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대단한 처음 등장해서 이 정도는 참 대단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ARS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잘 나오는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정치 고관여층들이 조금 더 지지를 많이 하는 것 그러니까 응답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더블 스코어예요 거의. 예. 이재명 대표랑.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경쟁력이 그러면 있는 거냐라고 보기가 조금 이래지나 저래지나 사실 좀 뭐 아직 이제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지만은 이거 정말로 그럼 월등하게 경쟁력이 있는 거냐 좀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단일화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나와가지고 이거 단일화하는 거. 뭐 그거를 여론조사를 한 거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이길 만한 어떤 돌풍이 일어날 거라고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모두가 다 뭐 빅텐트가 돼서 한 자리에 모여서 된다면 그리고 수순이 제대로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리고 구도가 단일화됨에 따라서 양강 구도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선 프레임이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으로 이제 이걸 해석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내란 프레임, 우리도 내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렇게 되면은 프레임이 이제 섞이죠. 예. 그러면 프레임 전환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근데 너무나 많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조기 대선이 발생하게 된 원인 제공을 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히 탈바꿈해야 돼요. 예.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히 거리두기를 하고 완전히 우리는 이제 탄핵에 찬성을 하고 계엄을 했던 세력과는 완전히 끊는다라고 하는 후보가 나온 다음에 그런 다른 사람들과 뭉쳐야 됩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전제 조건이 되게 어렵죠. 지금 같은 경우에 김문수 전 장관이 굉장히 우세한데 그러한 경우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반대했으니까 그거는 좀 되지가 않죠. 만약에 김문수 장관이 된다면. 두 번째는 그러면 유승민이 무소속으로 나가고 한덕수도 무소속으로 나가고 이준석도 무소속으로 나가서 같이 한다라는 건데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팽당해서 나가서 창당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무 이유 없이 같이 한다라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저희 방송에 나왔을 때도 단일화는 없다라고 또 맞습니다. 얘기했어요. 예. 굉장히 이준석 후보는 지금 완주의 의사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2등을 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왜 그러면 계엄을 했던 정당하고 같이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룰과 관련돼서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해서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유승민 만약에 단일화에 참여를 한다. 무소속으로 나와서 그것도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2020년 미래통합당으로 통합된 이후에 어떤 당에서 중책을 맡거나 큰 어떤 후보가 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이 굉장히 좀 소외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다시 그러면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또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명 빅텐트가 구성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친명 빅텐트가 되면 이게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으로 흡수되는 후보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게 러브콜이 있으면 고민할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정권 교체 여론 그리고 정권 연장 재창출 여론이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MBS 조사가 나왔네요. 예, MBS 조사에서 정권 교체 54%, 정권 연장 3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보면서 저는 이 점점 이제 40여일 남았는데요. 예. 이 정도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54는 이번 시즌의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보여집니다. 54. 지난주보다 6%포인트가 맞습니다. 올랐어요. 정권 교체가. 그래서 제가 살짝 4월 지금 막바지인데 5월로 이제 넘어가면 후보가 결정되고 본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게 5월인데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MBS 전국 지표 조사에서 54가 나오고요. 정권 재창출 여론 33%는 이 조사 중에 최근 9번 조사 중에 가장 낮은 타이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65%가 정권 교체를 해서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라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 이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아무래도 야권 후보 지금은 여야가 또 사실은 없어서 기존 야권이라고 해야겠네요. 예. 그 후보들 중에서 우세한 이재명 전 대표가 아무래도 더 프리미엄을 얻고 가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예,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이 그 격차가 21%포인트인데 전체로 보면은 근데 중도층으로 보면은 정권 교체가 65, 정권 재창출이 23이니까 32%포인트예요. 이 정도 차이가 나면은 사실은 이걸 뒤집는 예.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요? 예, 중도 42%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40인가?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산수를 못 해가지고 65에서 23을 빼면은 42가 맞네요. 예. 그래서 이게 압도적이죠. 방금 말씀 예. 강조해 주신 그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 의견 분포가 이게 42라고 하는 수치면 압도적이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이 쭉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바꾸려면 방금 말씀 주신 빅텐트라든지 국민의힘이 굉장히 크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예.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사실 이제 이 정당 지지도가 항상 유의미한 건 아닌데 지금 트렌드를 좀 볼 수 있으니까 정당 지지도도 좀 살펴보죠. 그 MBS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 알려주시죠. 같은 조사입니다. 여기서도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37 나오고요. 국민의힘은 30 나왔습니다. 격차가 7%포인트인데요. 예. 제가 이제 재미있다고 말씀드린 거는 올해 들어서 이 NBS 전국지표조사에서 오차 범위를 넘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우세하게 된 게 처음입니다. 이게 오차범위 바뀌네요. 어쨌든. 예.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난해로 따지면은 지난해 12월은 굉장히 정세가 이제 역동적으로 흘러서 그때는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느냐 요거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앞섰는데 지금은 1월 달서부터 두 정당이 붙어서 오차범위 내로 쭉 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조사,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우세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정권 교체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떤 내란 그 비상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와서 하는 언행들이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다 이기고 돌아왔다. 3년 하나 5년 하나 뭐 다르냐 뭐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역풍을 맞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이 내란과 관련된 그 어떤 수사 이런 것들이 계속 환기될수록 많은 유권자분들 머릿속에 이게 다시 들어올수록 자극이 될수록 국민의힘은 발목이 계속 잡히는 그런 형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딜레마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봉신의 오차범위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